최혜병 특검법 발의를 한동훈 의원 후보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최혜병 특검법은 결국은 윤석열 특검법인데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님 혹시 800에 7070은 누구 건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전혀 없는데 지금 이상 기류가 한 3가지 정도 발생했는데 뜻밖의 국면으로 지금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이제 곧 발표하게 될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치 시계로 움직인 수사였다. 지금 뭐 비공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백브리핑 형식으로. 어떻게 그걸 비공개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도 아니고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다는데 그 위원회도 정체가 지금 밝혀지질 않았어요. 예,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해 드리자면 이 경북경찰청이 그 최혜병 사망 이후로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 포칠대대장을 소환한 때가 4월 22일입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한 때가 5월 13일입니다. 전부 총선 이후죠. 무슨 얘기냐? 총선 이후까지 미뤄왔던 수사예요. 그러니까 수사한 지가 얼마 안 돼 지금. 불과 2-3달이야. 1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랬는데 왜 갑자기 내일 시험 보는 학생처럼 벼락치기로 했느냐. 그동안에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건데 총선이 끝나고 특검 얘기가 이제 더 거세지니까 총선의 메인 이슈가 그 최혜병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특검 여론이 고조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도 또 뭉개고 있다가 얼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최혜병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서 7월 1주기가 될 때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은 7월 중에 답을 내라. 이렇게 공개적인 압박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신호냐 하면은 이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 내놔라. 그걸 통해서 저 야당의 특검 공세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수사 결과를 빨리 내서 우리가 되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봐라 경찰 수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고 그걸 만류했던 것은 임성근을 무혐의 처리하게 될 경우에 특검 여론이 더 고조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특검 여론이 너무나 다수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밀리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역공을 하고 돌파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제 경북경찰청이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라.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경찰이 만들어 줘라.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다 그런 얘기죠. 특검을 방어할 수 있는 디펜더 역할을 바로 경북경찰청이 해줌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과인데 지원 사격을 해라. 예,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고 여기까지는 이제 좀 짜증나는 흐름이고 이제 수류탄 터집니다. 예. 네. 이 사람들이 계산 못한 게 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 지난주에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공익제보자 한 명이 공수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왜 해병 예비역들의 카톡방, 그 골프 모임, 요것이 이제 뭔가 뭐 조금 얘기하기도 뭐 하고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었잖아요. 근데 그 뒷얘기를 왕창 싸질머지고 공수처에 가서 그냥 제보해버립니다. 이거 지금 처음 공개하시는 겁니까? 아니, 요거는 예고편은 제가 해놨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방송에서 이번 주에 모종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방송을 했었죠. 그날은 여기 안 나왔다고 내가. 근데 그게 목요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보된 내용은 이후에 최혜병 사건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최혜병 건은 김건희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 제보 때문이에요. 이게 결국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움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제보자입니까? 아니 물론 완성된 얘기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뭐 해야 이게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어떤 구체적 정황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수처에 제보가 됐는데 역시 그 의혹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주범
블랙홀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입니다. 예. 이 사람의 행적이 단순히 골프 모임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거고 임성근 사단장 사성장군 만들려고 예. 이 사람이 발벗고 뛰었고 예. 최해병 건에 본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본인의 그 일부 내용이 카톡? 나와요. 카톡 내용이. 아니 카톡이 아니에요. 더 이걸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공수처한테도 요거를 갖다가 수사할 시간을 좀 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밝힐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 내용이 그냥 나오기만 해도 내용이 조금 심각해요. 그래서 요게 공수처에 제보가 됐다는 게 예. 이게 세 번째 변화된 지점입니다. 뭐 경북경찰청이 아무리 뭐 수사 발표를 하건 말건 뭐 이런 문제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네. 이제 제가 02-800-7070이 어떤 전화번호냐라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02-800-7070이 김건희 쪽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제가 뭔가 확언은 못 드리지만 곳곳에서 열려 있습니까? 모든 단계마다 이제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 여태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권력이 아주 센 데서 나왔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짐작하게 되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정황들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왔을 때쯤이면 상당 부분 진도가 더 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또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공익제보라는 어떤 명분으로 공수처에 제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은 지켜줘야 될 시간이거든요.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진실을 정말 원하신다면 예. 이럴 때 함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된다.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켜줘야 될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진실은 시간의 편이다.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는 거를 정말 좀 한번 상기해 주시고 일단 이제는 지난주에 지금은 지킬 때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공수처로 공익 제보자가 갔다. 네. 이종호 관련이다. 이종호 관련이다. 예. 예. 여기까지는 확답을 드리고 또 한 명의 언론에는 손모 씨로 알려진 경호처 직원은 예. 사실은 손 씨가 아니라 송 씨입니다. 어. 그게 대부분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적었네요. 예. 송 씨예요. 네. 예, 이 사람과 최해병 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호처 라인들 여기를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묘한 일이 좀 있어요. 이 모임에서 나오는 각종 이야기들은 최해병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건도 있다고. 경호처의 국정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가 몰라. 뭐 3부 체크해보고 그것도 네, 수상하고. 네. 그 왜 카톡방에 삼부. 이종호가 했던 예, 3부 그 3부 토건이냐 뭐 이 얘기도 수상하고 아니 주가 조작으로 집행유예로 나온 범법자가 저렇게 설쳤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우선 그렇죠. 할 거 다 하고 있었다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 정권에서 상당히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저렇게 온 동네 오지랖 넓게 저렇게 뭘 하고 다녔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에요. 오히려 본인은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김건희 일 봐주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나 여전히 김건희하고 가까워라고 하는 힘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정권을 실드치거나 아니면 대통령 부부를 실드치면 보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가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보수는 보상이 확실하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이종호 씨라는 분이 뭐 사실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거 뭐 지난주에 많이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 삼부 토건 관련해서도 계좌를 임성근 씨가 같이 뭐 빌려주거나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삼부 토건 그 주가를 살펴보면 그때에 이 일이 그 카톡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주식이 폭등을 해요. 폭등하고 내려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연결이 된 거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이걸 정보는 꼭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대통령이 그 유럽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가 그 길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그때 갈 무렵에 엄청나게 홍보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했어요. 아니 전쟁 중인 나라에서 사실 가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렇죠. 일단은 보살펴주고 지원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지원해줬다고 조금은 아니라 좀 줬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10배 100배 재건 지원 이익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골드먼삭스 같은 미국의 컨설팅 업체가 와가지고 이미 다 재건 지원을 설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고 하는 거 우리가 주도할 게 없어요. 기여한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돌연 삼부토건이 수혜 기업으로 되면서 어마어마한 주식 폭등이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종호가 이렇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갖다가 온 동네 이제 치적으로 홍보하게 되면은 곧 주식값이 뛸 거다.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냐 여부가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집행유예로 나와서도 또 그런데 어떤 관여돼 있었고 김건희하고 이종호 전화 압수수색 해가지고 조사하면은 서로 뭔가 오고 간 것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진행 중인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폭탄 수류탄 하나 터뜨려 주시니까 이건 약한 거. 이건 지금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한 의혹들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꽃 피워야 할 정당까지도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는 이 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내세워서 평가를 받고 그 사람이 그 당의 대표가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김건희 문자를 씹었네. 씹으면 되냐. 네가 사람이냐.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것이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다 그만둬야 되는데 기름을 더 부어요. 처음에 하나만 공개했는데 나 사실은 5건 받았거든. 그러면 5건 보냈거든. 근데 다 씹었어. 하고 일러요. 이 문자는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겁니까? 전희연 대변인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콩가루 집안 여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이만 봐도 민생이라던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고요. 집권 여당을 보면 더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이 말에는 국민들이 동의할 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한동훈 후보를 두고 패배 브라더스라고 했거든요. 제가 하나 딱 들어오는 거고 패배 브라더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총선에서 참패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두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 이외에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무슨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어떻게 살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안고 정치를 혁신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실제 인물인가 누가 배신자인가 이런 거 가지고 날 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답답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와중에 그럼 국회 가서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월급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국회 개원식도 안 했다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의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냐? 툭하면 비대위원장 뽑아놓고 다시 당대표 갈아치우고 또 비대위로 갔다가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당대표 또 쫓아내는 이 형색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국회에 가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안 싸움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졸개를 자처한 국민의힘은 서민들의 고통은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야당이 내는 정책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런 당의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총선에서 나타났던 민심을 제대로 안으려는 것이 아니라 전륜이네, 배신자네 이런 걸로 날새고 있는데 국민들이 무슨 집권 여당에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에 있어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응원단장은 김건희 여사와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마디로 무능한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그 주위의 참모들 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저는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자기들 살 길을 위해서는 정말 교활할 정도로 전략을 짜놓고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 군데서 보이는구나. 우선요. 아까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쫙 설명했던 거. 이것도 정해진 시나리오 우리 얘기했었죠. 임성근이 끝나자마자 아까 뭐 고소하겠습니다. 사과하세요라는 거. 그렇게 무책임한 일선 지휘관이 이런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을까요? 이거 저는 철저하게 지시받은 거라고 봅니다. 경북경찰청에서 너한테 면죄부 주고 나면 너 곧바로 나서서 이거 이렇게 발표해. 이것도 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봐요. 거기에 한술 더 이번 이제 한동훈 죽이기로 지금은 결국 모양이 된 건데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5건의 문자. 저는 어저께 TV조선에서 뭐 전문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서요. 그 내용만 보면 아유 대단하네. 이거 정말 사과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라는 건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과를 해야죠. 사과는 하지도 않고 사과할 뜻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게 도대체 장난입니까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게 무능하고 정말 공사 구분도 못하는 집단으로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 살 길을 찾는데 묘수를 찾는 꼼수를 찾는 걸로 보면 정말 보통 교활하고 보통 지능적인 집단이 아니구나.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자를 5건 원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뭐 사실은 그 문자 딱 찍어서 한 것은 아니죠. 아까 꽃할배님이 편집돼서 나온 듯요. 오타랑 글 사이에 점이 없어요.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이제 TV조선이 보도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은 아니겠죠. 오타도 없고 점이 없으니까 직접 쓴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더 공개를 했어요.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자, 5건을 공개했는데 5건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문자질을 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이고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동훈이 좀 너무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만 골라서 공개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동훈이 따라서 공개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씹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꾸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국민의힘의 내부에서조차도 이것은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김재섭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당무 개입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문자를 읽고 씹었냐 소위 말해 익씹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상의 사과 요구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과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당내에서 이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것 같거든요.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럼 적어도 이 문자에 대해서 사적으로 문자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대응을 한 건 맞아요. 그러면 그걸 씹었다고 보기에는 좀 뭐하죠. 답을 안 했다고 보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설령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뭐 여사가 보낸 문자가 임금님의 교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예. 당시 그냥 사과했었으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은 위치에 계신 분의 예. 문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퇴했다고 한다면 사퇴 그건 요구했다고 그거대로 하면, 예. 그거대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 만나가지고 사퇴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점이 바로 한동훈이 문자를 씹었다고 하는 그 시점 아닙니까, 김종국 네, 원장님? 1월 22일 예. 날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경로했다. 너 그만둬라고 한 게 1월 21일 날이고 문자는 1월 15일 날. 공당의 위원장이 대통령 부인 문자 씹으면 사퇴해야 됩니까? 뭐 그것 떠나서 일단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또 말을 그러니까 그 공개된 문자 이게 지금 한동훈한테는 지워진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이 갖고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동훈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 지웠나 봐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참 웃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통령 부인이 자기가 잘못을 알았으면 특검이든 명품백이든 잘못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과를 하면 되지 뭘 물어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물어봤는데 익십했다고 대통령이 경로할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도 웃겨요. 아니 사과한다고 했으면 사과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되지. 근데 그다음에 또 뭐 하냐면 자기는 또 기자들한테는 사과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스스로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자를 가지고 다 자기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또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타방에게 그것을 어떤 짐을 지우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왔더니 네가 공개해, 내가 공개해. 그러다가 지금은 난 지웠어, 나한테 없거든, 네가 공개해. 뭐 이런 식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놀아요 요즘에는요. 그리고 왕따 당해 이렇게 놀면은.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그러니까 당 대표라고 하는 하나의 권한,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라고 보는 것 자기들은 미래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들을 자기는 지금 박터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들한테는 절체절명해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진짜 이런 공당, 이런 당에게, 이런 대통령실에게 통치를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진짜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진짜. 근데 김건희가 보낸 문자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쭉 그 원문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1월 19일 날 보낸 건데요.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 석사 맞나요? 전혜연 대변인이? 이렇게 뭐 본인은 뭐 서울대 동문 모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굉장히 경로한다 김건 여사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요즘 들어서 한동훈 그 후보 측에서 마치 본인들이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의 요청을 뿌리쳤고 대통령실가 각을 세운 듯한 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러나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막 한 걸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저는 이것도 참 웃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래 이 문자를 호재로 내가 대통령실과 맞서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것도 되게 웃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장례찬 씨는 또 왜 나와가지고 내가 여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 우리 여사님은 사과하려고 하니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처럼 변호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사를 받으세요.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쇼 하지 말고 수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김건희 여사 학력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확인을 위한 질문. 예. 저 1월 19일, 20일, 22일 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관섭을 보내서 한동훈이 너 물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로가 저는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그게 모욕적이어서 예. 경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저 문자를 한동훈이가 읽지도 씹었어. 않고 씹어버려서 경로했다 이거예요? 그런 하고 그렇습니까? 가야죠. 예.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심하고 그리고 유치한 거예요? 그게 매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적어도 대통령 영부인님께서 문자를 하셨는데 네가 그걸 씹어 그거 되느냐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장해찬이 나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이 사과해야 된다. 왜? 여사님 문자를 씹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제가 공천 취소되기 전까지 참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보고 나서서 방어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거는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 소통입니까? 전 그때 당직자도 아니었는데 예. 개인 텔레그램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공적 논의의 통로와 사적 논의의 통로가 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돼요. 바뀌어서는 안 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 예. 보도를 보면 검사장 시절에 뭐 300여 차례 이상의 메시지로 김건희 여사 그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와 소통했던 건 그러면 그거는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 소통입니까? 예. 지금 장해찬은 한동훈 편이 아닌가 보죠. 제가 보기니까 장해찬은 이런 본인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사죄하려는 것을 한동훈이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총선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고 우리 여사님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권력투쟁을 하는 시기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짚어가야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감싸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문제에 대한 분노의 민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 기간 내내 이른바 2조 심판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에게 공격에 몰두한 한동훈의 무능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 사람 다 책임이 있는 거고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장해찬 씨가 나와서 자꾸 왜곡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정치적 재개를 위해서 과거 당에 당무를 했던 경험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제가 어떤 댓글을 보니까 바보들의 합창이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감싸려는 사람들이나 김건희 여사를 찬양하려는 사람들이나 글쎄 국민들 눈에서 보기엔 다 한심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 때 장해찬 문제 불거지면서 이제 그 공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훈이 안 지켜줬다고 아마 지금 이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뒤끝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1월 25일 날 문자를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음 상한 사람은 한동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은 제가 볼 때는 총괄적인 것 같아요. 이익도 있겠습니다만 한동훈이 그 대통령 부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저 문자 관련해서요. 이준석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저 원래대로라면 저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요. 문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 당이랑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김건희스럽지 않은 방식의 문장을 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 문자도 그런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본인의 방식과 다른 문자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게 그냥 김건희 씨 개인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작성해서 저희 과거부터 소통해 왔던 텔레그램이니까 소통을 해왔겠죠. 갑자기 뭐 텔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보낸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럼 어떤 형태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던진 건지 지금 확인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소위 대통령 부인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비공식 측근들 라인들이
이 부분에 손을 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동훈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저는 이 문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국민에 대한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둘러싼 책임론을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전 이건 진짜 매우 안 좋은 공작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댓글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댓글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댓글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주목되는 말씀하십시오. 대목 아니에요? 댓글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끼어들어서. 말씀하시죠. 댓글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들이 자기들 살기 위한 전략 전술, 꼼수를 짜는 거에는 정말 고도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일련의 문자 중에 댓글팀 대목이 딱 나오잖아요. 그 댓글팀이 좀 해석하기에는 여지가 조금 애매한 게 있긴 있어요. 예. 제3자를 지칭하는 건지 잠깐 나오죠. 예. 저걸 보면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에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저게 본인의 댓글팀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댓글팀을 그냥 3자적인 관점에서 지칭하는 건지 조금 해석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게 저는 눈에 팍 띄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의 일련의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 용산 또는 김건희 씨의 사적인 주변 참모들 중에 고도의 전략적인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보를 취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동훈도 김건희도 이 댓글팀을 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의하면.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 그렇다면 한동훈도 알고 그다음에 김건희도 아는 거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까? 이 MBC 라디오는 면책특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면책특권이 있는 공간에서는 알기 때문에 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MBC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그렇다면 댓글팀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3명이 알고 있는 거죠. 한동훈, 김건희, 그다음에 이준석. 전 이 정도라면 3명만 할까? 더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댓글팀이 운용돼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을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댓글팀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소위 이 지금 말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댓글팀이 존재한다면 누군가 활용하면 여론을 프레임을 짜는데 활용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대한 드루킹 특검이 이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이은주님, 같은 문자를 한동훈과 그 부인 진은정 둘에게 모두 보냈지만 둘 모두에게 익십당했다죠. 서울대 출신인 한동훈과 진은정 입장에서 서울대 석사도 아니면서 석사인 척하는데 빈정상해서 익십한 것은 아닐까요? 룬 부부는 그래서 더 뚜껑 열렸을 거고요. 마리왈왈 77님, 결국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더러운 짓거리 하는 것은 최혜병 특검 국민들한테서 잊혀지게 하려고 하는 물타기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그 둘은 같은 한 통속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스형님 TV님, 바지 사장은 들어봤어도 바지 남편은 처음 들어봅니다. 남편이랑 상의해야지 사과를 왜 다른 남자랑 상의해? 날카로우십니다. 소병률님, 영부인을 매일 체크하며 산 적은 평생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 이게 튀어나옵니까? 이것도 국정농단 아닙니까? 민주당 고민정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며칠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만약 문자 공개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것은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명백한 당무 개입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모든 정무적 판단을 맡기고 대통령은 정무라인을 통해 당과 의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여사가 직접 한동훈 전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을지, 이것 또한 정부 여당이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지 않고 사적 인연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알고 있었을까입니다. 해당 사건은 집권 정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상의 없이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거라면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은 내가 정한다는 여사의 비뚤어진 생각이 초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의를 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응은 무척 부적절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이 응당 알아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보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개인 전화로 사방에 전화를 했던 것이 최상병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사사로이 여당 대표와 국정을 논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리고 또 윤석열 탄핵 청원이 130만을 돌파하고 국민의 함성이 들끓어오르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소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도 부르고 최은순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청문회 하기 전에 일단 기올백 관련해서 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맨날 말로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하면서 최재형은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최재형 목사. 김건희 지금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애국만 빵빵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 적용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권한이니까, 권리니까. 그런데 본인한테 주어진 것 이렇게 막 거부권 행사하는 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준정 의원님, 네. 이번에 이제 재의결을 만약에 했는데 수가 부족해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할 수는 없나요? 이제 다른 법안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윤석열 특검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뭐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은 수정을 하든지 뭔가 네. 방법을 해야 될 거라고, 자구 수정이라도 해서 새롭게 발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 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보겠다. 저쪽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끝나는 것도 좀 보고 시간 조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와이안 거부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거부권 행사하는 주된 이유가 위원회 위원을 더한 거다. 또 경북청에서 임성근 불송치한 거 봐라. 문제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멀리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그때 10월 4일 날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보름 이내에 이제 뭐 재의결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최혜병 순직이 7월 19일이면 1주기가 되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금 고민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의결하니까 곧바로 몇 시간 만에 이걸 딱 제거를 한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정부 만들었을 때 이런 데다가 그렇게 전자결제 쓰라고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아마 정말 통곡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줄 수 있는, 다음 주가 순직 1주기인데 국민과 박정훈 대령과 그 유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인지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원을 더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 할 때 다 거기 특검팀에서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도 야당 추천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원을 더한 그런 팀에서 수사하면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결국에는 올랐다는 것인지 그렇게 실토하는 것인지 그것도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하고 경북청의 어느 관계자하고 그 울먹거리는 통화 기억나시죠? 경북청 관계자가 막 울면서 막 끄끄거리면서 막 통화했던 그게 나는데 그때 수사단이 다시 이첩되더라도 정말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 회수해 왔을 때 이후의 통화입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거를 지켜보는 유가족, 박정훈 대령은 무슨 죄로 지금 이런 주가 조작범이 구명운동 벌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넘겼더니 항명죄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어떻게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를 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대체로 대통령이 미국이나 이렇게 갈 때는 경유를 합니다. 알래스카를 경유하든지 하와이를 경유하든지. 그런데 일 끝나고 돌아올 때는 아직 갈 때 이렇게 쉬었다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거 놀러 다니는 건데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와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보여주지도 않고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대비 특별 지시라고 하는 것을 내렸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자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저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예?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얘기죠. 저런 지시사항 보신 적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땠을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지시사항 하면은 뭔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수치구멍 막아라 이렇게는 안 나와도 들여다볼 때 살펴야 될 때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위험지역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필요시 공공시설 등 안전한 장소에 사전 대피하고 해상은 어떻게 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해안가는 어떻게 대국민 홍보하고 이렇게 기본인 거죠. 그걸 딱 16자 이번 장마에도 어떻게 하라고? 이따위로 일을 하면서 정말 저런 대통령을 김정 원장님 저 대통령 맞아요? 저는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저희 정부에서 문자가 와도요 저렇게 오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움직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숨을 쉬어서 살았으니까 오늘도 숨을 쉬어서 살아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저걸 왜 보냈을까? 지난달인가는 또 저렇게 안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 달에 저게 왜 왔을까? 저렇게 하는 게 뭐지? 뭐 공무원들 엿먹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민생을 돌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언론에서 지금 해석하는 내용들은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런 논란들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권력 노름에만 빠져 있는 거고 해외여행에서 의전 노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 사유예요. 헌법과 법률 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VIP 문제와 관련해서 VIP가 아니냐 기냐 이 문제는요. 이종호 씨가 한 얘기예요. 별 3개 달아주기로 했던 거잖아. 별 4개 만들어야 하니까 이건 인사권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별의 인사권자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부인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상황은 어제의 특검법과 오늘의 특검법은 내용 자체가 변해 있다. 명백한 이해상충이 지금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징하게 어제 저녁에 나와 있는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거부하는 건 헌법 위반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사기꾼들은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다 사기라더니 실제로 그랬네요. 임성근, 로비설, 이모 씨, VIP는 김건희 아닌 해병사령관.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 차라리 입을 닫고 있지. 이걸 또 살려고 얘기를 해요. 녹음 파일에 나온 VIP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와 만나 임성근 사단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힘쓸 이유도 없다고 해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러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 만들어주고 별 4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의 의미를 지금 조작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뭐 임성근한테도 이 새끼라고 전화 녹음해서 하던데요. 그러니까 투스타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면서 임성근이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으면서 별 3개밖에 안 되는 3개짜리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라는 호칭을 쓴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을 지금도 이 결재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정말 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추락하더라도 이 주가 조작범들에게 농락당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전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가 미국을 갔는데 정말 하와이 거쳐서 가는 걸 보고 놀러 가는 거냐 일하러 가는 거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요. 더 팩트가 공개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출국할 때 대통령 전용차에 뭐가 보입니까? 강아지가 보입니다. 하와이까지 데리고 갔는지 공항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차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 사랑하는 것 이해합니다. 개 데리고 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관절을 떠나서 이제 외교 갈 때는 그때부터는 공무 아닙니까? 개를 사랑한다. 그럼 자식 사랑하죠.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 데리고 외교 나갑니까? 저게 뭡니까? 왜 강아지를 타고 가는 겁니까? 알 수 없죠. 뭐 그 공항 가는 동안이라도 더 보고 싶었는지 데려가는지 알 수 없는데요. 개를 사랑하는 만큼 국민도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개만큼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 처지가. 지금 거부권 15번째입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죄 지은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본인이 어느 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특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입니다. 국민이 개가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벌써 이번이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검찰 독재 시대에 아이디 쓰시는 분이 걔도 VIP네 그러셨는데 이종호가 얘기한 VIP가 혹시 저 강아지 개새끼는 근데 전 아까 그 거부권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최혜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법을 거부한다? 이것 자체가 거부권의 내재적 범위를 뛰어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과거에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그 특검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럼 이 법이 위원회 위원을 더한 악법이라 그러면은 본인도 위원 특검팀에서 위원 검사로 위원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 논리를 갖다가 쓰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뭐 김건희 여사 그 사건까지 포함하면 지금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이거야말로 위원을 더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거부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대통령은 전 단 하루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김건희 오고 간 문자 과연 이제 씹었는지 어쨌는지 그걸 뭐 일단 뭐 제대로 대본 안 해갖고 그걸 가지고 엄청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한 부분이 나오죠. 그걸 놓고 댓글팀은 있었는데 한동훈을 비방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예 댓글팀이 없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댓글팀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논란 과정에서 지금 불거진 가지가 댓글팀 그 존재 여부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진정성이 넘치고 네. 정보값이 최고를 찍고 있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 장해찬 그 전 최고 말고 혹시 대표님도 그 비슷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소문 정도로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네. 저는 댓글팀이 복수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로? 네. 복수로 하면 지금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저희 인터뷰에서 밝혔던 이른바 한동훈 여론 대응팀 하나,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에서 나왔던 그 댓글팀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건 굳이 따지자면 김건희 여사의 여론 대응팀이었겠죠. 두 개가 다 있었다. 있었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양쪽에 다 있었을 것이다. 김철근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운영하면 위법은 아닌가요? 그게 드러나면 위법이죠. 그렇죠. 그거 드루킹 아닙니까? 예. 당연히 위법이죠. 그러면 지금 근데 그게 안 자기들끼리 서로 폭탄을 터뜨린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대략은 추측은 됩니다. 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름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댓글팀에다가 그 여론 형성팀, 뭐 여론 조작팀 나쁘게 표현하면 뭐 그런 팀들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현직에 있으면서 댓글팀을 운영해요? 그건 사설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건 사설로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 이제 댓글팀이라기보다는 여론 형성, 여론 조성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팬클럽이 있잖아요. 예. 팬클럽이 굉장히 극성이고 대단히 숫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주로 그 많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꽤 많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그 늦은 시간에 관저에서 사진 찍고 뭐 한 잔씩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들었기 때문에 좀 황당할 정도죠. 그 정도로 그 근접해서 정보도 소통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또 그게 실제 유튜브로 나갔을 때 그걸 또 보기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댓글팀 존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실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폭로가 나오고 장해찬 최고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부에 상당히 가깝게 접근해 있고
아예 그런 실체가 없는 말을 이 국면에 본인이 법률적인 책임을 질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일단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이 부분이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한동훈 전 장관한테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고의성,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시켜서 뭔가 여론의 향배를 좀 바꾸는 행동을 한다라는 인식까지 갖고 있었는지는 약간 장례찬 최고 전 최고위원 이야기를 들으면 좀 한 발 빠져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 텍스트 자체만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지를 좀 남겨둔 거죠.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그때는 댓글팀을 국정원장으로서 운영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선거에 관여하려고 했던, 그 국정원은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좋아요를 매크로로 매크로 시연도 받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한 단계 더 들어갈 필요는 이건 분명히 있다. 이건 국정조사든 그리고 무슨 수사든 이 정도까지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게 댓글팀 운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추측이 아니라 한동훈 쪽에서 한동훈에 대한 비난이 급증하니까 용산에다가 김건희 사측에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자 보면 듣기로 내 댓글팀이 너를 공격했다라고 생각한다는데 그거 아니야. 너랑 나랑 생사고락을 오래 한 동지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한동훈 측에서 용산하고 김건희 여사 측에다가 당신들이 댓글팀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냐라고 항의하거나 어필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거 아니라고 어르고 달래는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윤석열이 화내면 어르고 달래고. 왜냐하면 한동훈이 완전히 엇나가면 아까 장미 변호사 말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가담도 같이 했고 또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의 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한동훈 처남 검찰에서 성범죄 저질렀을 때 아무 일 없이 그냥 사표 쓰게 해준 사람들이 다 윤석열 등등이니까 그 뭐 서로 얽혀놓는 거거든요. 근데 댓글팀으로 공격했다라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재밌더라고요. 일단 양쪽에 다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폭로가 나온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진짜 포탈 댓글의 여론을 조작한 업무방해 실정부 위반 행위가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정부 위반을 떠나가지고 국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무슨 옛날 안기부식으로 중앙정부식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자빠져있고 얼마나 이거 한심합니까? 창피하고. 그 다음에 용산이 이성을 확실히 잃은 것 같아요. 문자 공개할 때 너무 지금 이성도 잃고 급박했던 것 같아요. 예. 한동훈을 짓밟으려고. 댓글팀이 이 문자는 주고 공개하죠. 원래라면. 그럼 빼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댓글팀 존재를 스스로 고백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백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용산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용산 참모들까지 다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다들 완전히 거기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막 공개해버리는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거예요. 댓글팀 그러니까 안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안에서부터 지금 이 정권이. 예. 요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상식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떠올랐는데 얼른 떠오르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예요. 5명 합의제로 운영하라고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여당 쪽 사람 2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야당 쪽 인사는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법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법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행태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옥죄고 그런 일들을 버젓이 백주에 벌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지금 3번째 이진숙 후보자가 왔는데 이동관보다 한술 더 뜨면 더 떴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고요. 도저히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치 합법인 양, 상식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청문회 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김소환 평론가님,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어요.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선물을 준 사람 하여튼지 이리 불러 저리 불러 계속 조사하고 너는 스토킹이야 주거 침입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안 불러. 이게 상식입니까? 국민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권익위가 그냥 사건 종결해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원이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된 걸 보니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냥 그걸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당 추천 몫인 권익위원들이 그걸 막 밀어붙이듯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됐고요. 방통위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래가지고 방통위법을 찾아봤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 보면 뭔가 의결할 때는 제적의원의 과반수라고 돼 있어요. 그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냐면요. 제적의원이 2명밖에 없으니 5명이 원래 제적의원이잖아요. 제적의원이 2명밖에 없으니 2명의 과반수니까 1명만 찬성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합의제 기구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국회의원 한 절반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적의원이 애초부터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절반밖에 안 되는 의원 중에 출석한 사람 한 절반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은 국회 수다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거든요. 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권익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 결과 보십시오. 검찰 보십시오. 국가기관이 전부 다 마비가 된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왜 오늘 특히 상식을 더 생각하게 됐냐면요. 신인규 대표님 법률가시니까 어제 제가 MBC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뉴스를 해요. 그 탄핵 집회에서 노래 부르는 탄핵 가수 백자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왜 지난 연말인가 신년에 윤석열이 참모들하고 함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부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유튜브 동영상에 윤석열 노래 부른 거랑 같이 올렸나 봐요. KTV가 그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작권법 위반이면 변진섭이 고소를 해야지 왜 KTV가 고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조선시대 때에도 왕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백성들이 했던 비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제 우리가 풍자와 해악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시대에도 그게 허용이 됐던 건데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래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완전히 시계가 과거로 퇴행을 해가지고 그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건요 대통령이 갖다가 쓸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인들 간에 서로의 저작권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했을 때 일부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권력에 대한 해악과 풍자에 대해서 법률 조치를 한다? 아니 대통령이 검찰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을 공격한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전 아까 방통위 말씀하셨으니까 방통위도요. 2명으로는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통위 법도 마찬가지지만 과반수라는 건요. 0.5는 과반수가 아니에요. 0.51이 돼야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일 때는 한 명이 찬성, 한 명이 반대를 하면 1대1 아닙니까? 그렇죠. 그 50%를 못 넘기 때문에 과반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제적 2명으로는 모든 게 위법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킨 지도자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르고 패러디를 하고 풍자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작권법 위반을 들먹이면서 법으로 대응하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자리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사인 대 사인의 관계에서 법을 충분히 이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면 과반수가 될 수가 없네요. 위법한 상태입니다. 아예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위원회는 다 홀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9명, 5명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게 한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헌적인, 그러니까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대통령은 헌법 78조에 의해서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이에요.
근데 방통위를 5명 제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아무런 사유 없이 지난 2년 동안 2명으로만 의도적으로 방치한다. 이건 헌법 위반이죠. 그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래서 정부조직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법안에도. 그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는 저는 틀림없이 만약에 탄핵으로 간다 그러면 탄핵 사유에 아주 중대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통령한테는 각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 조직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장관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잘한다.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장관들을 싹 다 임명 안 하고 대통령이 그냥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 공석이니까 많이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가지시지만은 방통위에 위법한 상태,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저는 위헌 사유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나는 장관 다 필요 없고 총리도 필요 없다. 내가 다 하겠다. 그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